야, 이상병, 옷 벗어. 속옷만 남기고. 병장의 그 한마디에 생활관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든 상병이 단호하게 말했죠. 하기 싫습니다. 그 짧은 거절의 한마디에 사단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한 달 전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그날로 가보겠습니다. 이번 사연은 경기도 파주 구사단에서 온 사연인데요. 영상 재미있게 시청하시고 여러분이 어느 지역에서 청취 중이신지 댓글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말년 병장 최도규는 생활관의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저녁까지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는 자신만만했죠. 후임들 앞에서 어깨를 으쓱거리며 걸어다니는 모습이 마치 이곳의 왕처럼 보였어요. 다른 병사들은 도균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행동했지만 도균만은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소등 시간이 지나고 나서였어요. 생활관에는 도균과 몇 명의 후임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모두 잠자리에 들었을 시간인데 도균은 잠들 생각이 없어 보였죠. 오히려 더욱 들뜬 모습이었어요. 야, 이상병. 여기 와봐. 도균이 손짓하자 이승우 상병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승우는 항상 과묵했어요. 다른 후임들처럼 떠들거나 웃지도 않고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만 하는 타입이었죠. 키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눈빛만은 유독 또렷했습니다. 너 요즘 왜 이렇게 재미없냐? 좀 웃어봐. 웃어보라고. 도균은 승우의 뺨을 가볍게 때리며 웃었어요. 다른 병사들도 어색하게 웃음을 지었지만 승우만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조용함이 도균에게는 오히려 도전으로 느껴졌어요. 도균이 갑자기 승우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야, 너 진짜 재미없다. 형이 좀 재밌게 해줄게. 귀 좀 잡아봐. 어디 힘이 얼마나 센지 보자. 승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병장님, 전 그냥 자고 싶습니다. 뭐? 형이 놀아주겠다는데 거절해? 야, 너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도균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생활관 분위기가 급격히 차갑게 변했습니다. 다른 후임들은 숨죽이며 상황을 지켜봤어요.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었거든요. 도균은 종종 이런 식으로 후임들을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평소보다 더 집요하고 악의적이었죠. 야, 일어나. 내 말 안 들려? 도균이 승우의 이불을 확 걷어버렸습니다. 승우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났어요. 그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 단단한 것이 숨어 있었습니다. 마치 깊은 호수처럼 고요하면서도 바닥을 알 수 없는 그런 느낌이었죠. 좋아. 이제 귀잡기 게임하자.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 도균은 점점 더 흥미진진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몰랐어요. 자신이 지금 건드리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순간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시작점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안 하겠습니다. 승우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습니다. 도균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뭐라고? 야, 너 진짜 죽고 싶어? 도균이 승우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승우는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는 않았어요. 그 순간 생활관에는 이상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다른 병사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있었고 승우는 여전히 말없이 서 있었어요. 그 침묵 속에는 폭풍전의 고요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도균만이 모르고 있었죠. 자신이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을 건드리고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도균은 전날 밤 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오히려 승우가 자신에게 대든 것이 재밌었습니다. 말년이라 지루했는데 새로운 놀잇감이 생긴 기분이었죠. 세면장에서 면도를 하며 거울 속 자신을 보고 비실비실 웃었어요.
중대장 박대위가 생활관으로 들어왔습니다. 32살의 나이에 걸맞은 단단한 체격과 깔끔한 군복 차림새였어요. 하지만 뭔가 피곤해 보이는 표정이었죠. 요즘 부대 내 사고들 때문에 상부에서 압박이 심했거든요. 오늘은 체력 단련과 정신 교육이 있겠습니다. 모두 정신 차리고 임하십시오. 박대위의 목소리는 권위적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귀찮다는 느낌이 묻어났어요. 그는 무사한 일주의자였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적당히 덮고 넘어가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타입이었죠. 오후 휴식 시간, 도균이 승우를 생활관 구석으로 불렀습니다. 야, 너 어제 나한테 대든 거 사과 안 할 거야? 승우는 조용히 도균을 바라봤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 사과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어요. 뭐야, 그게 사과야? 진짜로 사과해. 도균이 승우의 어깨를 거칠게 잡았습니다. 그때 승우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했어요. 마치 얼음처럼 차가운 시선이었죠. 도균은 그 눈빛을 보고 순간 움찔했어요. 그날 저녁 소등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도균의 진짜 본성이 드러났습니다. 야, 이상병, 오늘 하루 어땠어? 형한테 맞은 기분 어때? 비웃음을 띤 목소리였어요. 다른 병사들은 모두 잠든 척하고 있었습니다. 일어나 속옷만 입고 서봐. 도균의 명령에 승우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안 들려? 빨리 일어나라고. 도균이 승우의 이불을 확 걷어버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승우가 일어나자 도균은 더욱 기세등등해졌죠. 옷 벗어. 속옷만 남기고. 승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기 싫습니다. 하지만 도균은 강제로 승우의 하의를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형이 시키는 거 안 할 거야? 속옷 차림이 된 승우를 보고 도균은 더욱 흥미진진해했어요. 어디 보자. 운동 많이 한다더니 몸은 괜찮네. 도균이 승우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딱밤을 튕겼습니다. 승우는 몸을 움츠렸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야, 반응이 너무 재미없어. 좀 더 재밌게 해보자. 도균이 승우의 다른 부위에도 딱밤을 튕기기 시작했습니다. 민감한 부위까지 서슴없이 건드렸어요. 승우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여전히 참고 있었죠. 너도 나한테 해봐. 형 몸 좀 만져보라고. 도균이 승우의 손을 잡고 자신의 몸에 대려고 했습니다. 승우는 필사적으로 손을 빼려 했어요. 하기 싫습니다. 뭐라고? 형 명령도 안 들을 거야? 도균이 승우의 목덜미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승우는 비틀거렸지만 끝까지 저항했어요. 그 순간 승우의 눈에서 차가운 분노가 번뜩였죠. 하지만 그는 여전히 참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승우는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미묘한 변화가 있었어요. 더욱 차갑고 단단해진 것 같았죠. 다른 병사들은 그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지만 뭔가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것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도균은 여전히 자신만만했어요. 오히려 더욱 거만해진 모습이었죠. 야, 이상병들. 형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제 알겠지? 다른 후임들 앞에서 큰 소리치며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무엇인가 대단한 일을 해낸 것처럼 말이에요. 중대장 박대위는 요즘 더욱 바빠 보였습니다. 상급 부대에서 내려오는 각종 보고서와 회의 때문에 정신이 없었어요. 요즘 왜 이렇게 일이 많은지 모르겠네. 혼잣말을 하며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죠. 그런 가운데 승우는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휴식 시간마다 조용한 곳을 찾아가서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다른 병사들이 떠들며 놀 때도 승우만은 혼자 앉아서 멀리 바라보고 있었죠. 점심시간이 되자 승우는 식당 구석자리에 혼자 앉았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는 듯 했어요.
다른 병사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와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죠. 그때 도균이 다가왔습니다. 야, 이상병. 혼자 앉아서 뭐해? 외로워? 비웃음을 띤 목소리였어요. 승우는 도균을 잠시 바라보더니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야, 형이 말하는데 왜 대답 안 해? 도균이 승우의 어깨를 툭툭 쳤어요. 오후 훈련 시간 부대에 낯선 차량 한 대가 들어왔어요. 검은색 승용차였는데 평소 보던 군용 차량과는 확연히 달랐죠.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은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그 남성은 중대장실로 직행했어요. 박대위와 무언가 진지한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죠. 1시간 정도 지나고 나서 그 남성이 중대장실에서 나왔어요. 박대위의 얼굴은 평소보다 훨씬 굳어져 있었죠. 뭔가 좋지 않은 소식을 들은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박대위가 전체 병사들을 집합시켰어요. 내일부터 며칠간 특별 점검이 있을 예정입니다. 모든 병사들은 평소보다 더욱 주의하여 생활하기 바랍니다.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어요. 도균은 그 말을 들으면서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습니다. 뭔 특별 점검이야. 말년인데 무서울 게 뭐 있어? 다른 후임들에게 큰 소리치며 여전히 자신만만해했어요. 하지만 승우는 달랐습니다. 박대위의 말을 듣는 순간 그의 눈에 미묘한 변화가 스쳤어요.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조용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대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헌병대 차량 2대가 부대 정문으로 들어왔어요. 검은 제복을 입은 헌병들이 차에서 내렸죠. 그들의 표정은 사뭇 진지했습니다. 도균은 아침 점호 때 그 광경을 보고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뭔 검열이겠지. 요즘 자주 오잖아. 옆에 있던 후임에게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병사들은 왠지 모르게 불안해하고 있었죠. 박대위는 헌병대장과 함께 중대장실에서 긴 회의를 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박대위의 얼굴은 점점 굳어지고 있었어요. 뭔가 심각한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 것 같았죠. 점심시간이 지나고 헌병들이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전 병사 개별 면담을 실시하겠습니다. 헌병대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생활관에 울려 퍼졌어요. 병사들은 하나씩 불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승우가 가장 먼저 면담실로 불려갔어요. 도균은 그 모습을 보면서 코웃음을 쳤습니다. 뭘 그렇게 진지하게 해? 별일 아닐 텐데. 하지만 속으로는 약간의 불안감이 스물거리고 있었어요. 승우는 면담실에서 1시간 넘게 머물렀습니다. 나올 때 그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뭔가 결의에 찬 것 같았어요. 다른 병사들이 궁금해하며 바라봤지만 승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다른 병사들도 차례로 면담을 받았어요. 모두들 긴장한 표정으로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는 그날 밤 생활관에 있었던 병사들도 포함되어 있었죠. 도균의 차례가 왔습니다. 최도균 병장, 면담실로 오십시오. 헌병의 목소리는 차갑고 공식적이었어요. 도균은 여전히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뭔 대단한 일인지 보자. 면담실에 들어가자 헌병 2명이 앉아 있었어요. 앉으십시오. 도균이 의자에 앉자 헌병 중 1명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직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승우 상병과의 관계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도균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후임이죠. 뭐 특별한 건 없는데요. 평소처럼 건방진 태도였어요. 최근에 이승우 상병에게 어떤 행동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헌병의 질문이 점점 구체적으로 변했습니다. 도균의 표정에 처음으로 당황스러운 빛이 스쳤어요.
그냥 평범한 선우임 관계였는데요. 별다른 일은 없었어요. 도균의 목소리가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헌병들의 날카로운 시선이 그를 압박하고 있었어요. 면담이 끝나고 나온 도균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이제서야 일이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다른 병사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진 것 같았죠. 그날 밤 도균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부대에는 더욱 긴장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헌병대의 조사가 심화되면서 여러 증거들이 수집되고 있었어요. 도균은 평소의 자신감을 잃고 초조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뒤척이며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죠. 박대위는 더욱 바빠졌어요. 상급 부대에서 계속해서 보고를 요구했고 사건에 대한 책임 추궁도 시작됐습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모르겠어. 중대장실에서 혼잣말을 하며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그런 가운데 도균은 박대위를 찾아갔습니다. 중대장님, 저 좀 봐주세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낮은 목소리였어요. 박대위는 귀찮다는 표정으로 도균을 바라봤습니다. 뭔 일이야? 박대위의 목소리는 피곤함으로 가득했어요. 도균은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이승우 상병건 말인데요. 그냥 장난이었어요. 별거 아니었단 말이에요. 박대위는 잠시 도균을 바라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장난? 헌병대가 나올 정도면 장난이 아니지. 하지만 속으로는 이 일이 조용히 넘어가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도 책임이 돌아올 수 있었거든요. 중대장님이 좀 도와주시면 제가 곧 저녁인데 이런 일로 문제되면 도균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박대위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무사한 일주의자인 그로서는 사건을 덮고 싶은 마음이 컸죠. 그날 저녁 박대위는 도균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몸에 손만 안 댔으면 내가 커버 쳐줄게. 걱정하지 마. 박대위는 여전히 사건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도균은 그 문자를 보고 조금 안심했어요. 역시 중대장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지만 그의 안도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부대에 또 다른 차량이 들어왔거든요. 이번에는 군 검찰청에서 온 수사관들이었어요. 헌병 때보다 훨씬 더 공식적이고 엄중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서류 뭉치를 보고 박대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 사건에 대해 정식 수사를 개시합니다. 수사관의 차가운 선언이 중대장실에 울려 퍼졌어요. 박대위는 이제서야 일이 얼마나 심각한지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덮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승우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계획하고 기다려왔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다른 병사들은 점점 더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도균은 이제 완전히 패닉 상태였습니다. 저녁을 코앞에 두고 이런 일이 터진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왜 갑자기 이렇게 커진 거야? 혼잣말을 하며 생활관을 서성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죠. 일주일 후 부대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징계위원회가 열린다는 공지였어요. 그것도 사단 차원에서 직접 주관하는 중징계위원회였습니다. 모든 병사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도균은 완전히 멘붕 상태였습니다. 사단 징계위? 이게 무슨 소리야? 평소에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창백한 얼굴로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저녁을 며칠 앞두고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죠. 박대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상급 부대에서 그에게도 징계위 출석 명령이 내려왔거든요. 이런 젠장, 왜 이렇게 됐지? 중대장실에서 서류를 던지며 분통을 터뜨렸어요.
자신이 보낸 문자 메시지도 증거로 제출됐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징계위 당일 아침 부대는 전례 없는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검은색 전용 차량들이 줄지어 부대로 들어왔어요. 고급 승용차들이었는데 평소 보던 군용차와는 차원이 다른 위험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가장 뒤에 온 차량에서 한 명의 장교가 내렸어요. 별이 2개 달린 계급장이 햇빛에 반짝거렸습니다. 중장이었죠. 부대 전체가 순식간에 긴장으로 얼어붙었어요. 웬만해선 볼 수 없는 고위 장성이 직접 온 것이었습니다. 도규는 그 광경을 보고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중장이 직접 와? 이게 대체 뭔 일이야? 목소리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병사들도 마찬가지로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박 대위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징계위원장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나서 완전히 넋이 나간 상태였어요. 제32기계화 보병사단장 이한철 중장님께서 직접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징계위원회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도규는 비틀거렸어요. 이제까지 겪어본 적 없는 공포감이 엄습했습니다. 뭔가 잘못됐어. 이건 내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라.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죠. 승우는 증인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확고한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마치 이 순간을 오래전부터 기다려왔다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징계위원회실 문이 열리자 이한철 중장이 들어왔어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의 얼굴은 차갑고 엄정했습니다. 위원장석에 앉은 그를 보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도규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징계가 아니었어요. 뭔가 훨씬 더 큰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저 중장이 왜 직접... 하지만 그 이유를 알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죠. 이한철 중장의 차가운 시선이 도균을 향했습니다. 그 순간 도균은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모든 것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징계위원회가 시작됐습니다. 이한철 중장이 위원장석에서 서류를 펼치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최도균 병장, 앞으로 나오십시오. 도균은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평생 경험해 본 적 없는 압박감이었어요. 피고인 최도균 병장, 당신은 이승우 상병에게 성추행을 가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중장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도균은 입술을 바르르 떨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그냥 장난이었습니다. 장난? 이한철 중장의 눈빛이 섬뜩하게 변했어요. 후임 장병을 성적으로 희롱하고 모독한 것이 장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도균은 고개를 들 수조차 없었어요. 그때 중장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최도균 병장, 당신이 괴롭힌 그 후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도균은 고개를 저었어요. 모릅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그 후임은 바로 저의 아들입니다. 이한철 중장의 선언에 징계위원회실이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어요. 도균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사단장님의 말을 잊지 못했어요. 네, 이승우 상병은 제 외아들입니다. 본인이 원해서 신분을 숨기고 일반 병사로 복무하고 있었죠. 중장의 목소리는 더욱 차가워졌어요. 그런 아들을 당신이 그런 식으로 대했다는 것입니다. 도균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바닥에 엎드려 빌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모르면 그런 짓을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중장이 도균을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군 생활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겠지만 당신의 죗값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어서 박대위도 불려 나왔습니다. 박대위, 당신도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중장이 문자 메시지 내용을 읽어 내려갔어요. 몸에 손만 안 댔으면 내가 커버 쳐줄게. 이게 지휘관이 할 말입니까? 박대위의 얼굴도 창백해졌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중장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장난이라는 말로 폭력을 감췄다면 당신도 공범입니다. 중장의 목소리가 징계위원회실에 울려 퍼졌어요. 지휘관으로서 부하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렸습니다. 승우가 증언석에서 일어났습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중장이 고개를 끄덕이자 승우가 입을 열었어요. 저는 복수를 원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정의가 바로 서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도규는 바닥에 엎드린 채로 흐느끼고 있었어요. 저녁을 며칠 앞두고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중장이 최종 선고를 내렸습니다. 최도균 병장은 군 검찰청 송치, 박대위는 직무정지 처분입니다. 냉정하고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정의의 철퇴가 내려진 순간이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도규는 군 검찰청에 송치되어 재판을 받게 됐어요. 전역은 물론 취소됐고 민간에서도 정가자라는 낙인을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평생 꿈꿔왔던 일반인으로의 복귀는 물거품이 되었죠. 박대위 역시 직무정지 처분을 받고 전속 발령이 났어요. 무사한 일주의가 결국 자신의 발목을 잡은 것이었습니다. 제대로 처리했으면 이런 일까지는 후회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승우는 원래대로 조용한 군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사건 이후 다른 병사들의 시선이 달라졌지만 그는 여전히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갔어요. 동료들이 눈물로 사과할 때도 승우는 차분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승우야, 정말 미안해. 우리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같은 생활관 병사들이 고개를 숙였을 때 승우는 조용히 말했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바랐던 건 복수가 아니라 우리가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않는 군대였어요. 부대 전체의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가혹행위나 부조리한 일들이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상급자들도 후임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죠. 승우의 용기 있는 신고가 부대 전체를 변화시킨 것이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중대장은 엄격하지만 공정한 사람이었어요.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모든 장병은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받아야 해요. 첫 훈시에서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이한철 중장은 전역을 앞두고 있었어요. 40년 군 생활의 마지막을 앞둔 그에게 이번 사건은 특별한 의미였습니다. 아들을 통해 군대의 어두운 면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거든요. 저녁식 날 이한철 중장은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진정한 군인은 계급장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도 정의를 포기하지 않는 용기가 만드는 것이다. 아들에 대한 자부심이 담긴 글이었어요. 승우는 여전히 말수가 적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이전과 다른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정의가 바로 선 것에 대한 만족감이었죠. 복수가 아닌 정의를 선택한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지 않았어요. 부대를 떠나는 마지막 날, 승우는 동료들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옳은 일을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언제든 그럴 수 있어요. 겸손하면서도 의연한 모습이었죠. 군문을 나서는 승우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동료들은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용기란 힘이 있어서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옳은 일을 위해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이라고 말이에요. 송우는 말없이 가장 강한 군인이었습니다. 몇 년 후 그 부대는 모범부대로 선정됐어요. 승우가 남긴 변화의 물결이 계속 이어져 내려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이렇게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일어나는 것이었죠. 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경기도에서 온 사연이었는데요.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여러분이 어느 지역에서 청취 중이신지 댓글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침묵 속에서도 용기를 낸 병사에게 보내는 지지의 표시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